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김필성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성상납 의혹으로 이준석 대표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리위 징계 심의가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고 또 오늘 이준석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대표에 대해서 2차 참고인 조사가 있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무려 7시간 조사를 했는데 왜 또 오늘 2차 조사를 했는지 또 어떤 내용이었는지 궁금하고 경찰이 뭔가 유의미한 것을 잡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요.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이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의 대리인으로 지금 하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지난 1차 조사 때는 2013년 7월 11일 그러니까 첫 번째 성상납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 날에 자세한 일정에 대해서 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경찰이 지난번까지는 실제로 성접대 정황이라고 주장되는 그 날짜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추적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김소연 변호사가 이제 오늘 오전에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오늘은 이제 2013년 8월 15일 2차 성접대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그날 중심으로 진술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한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그 박근혜 대통령의 시계가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 시계의 사진을 더 추가 확보해서 이거를 제시할 생각이다.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다른 논란이 됐던 그런 증거들에 대해서도 추가 입증할 그런 걸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진술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좀 주목해야 될 게 이제 공소시효인데요. 가세연 가로세로 연구소 측은 이 대표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 등에게 알선을 한다는 명목의 금품 등을 2016년까지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더하면 공소시효가 2023년까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까? 사실 그 공소시효라는 것은 이제 그 각 범죄마다 정해진 형량에 따라서 이제 우리 형사소송법에 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알선 수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7년으로 지금 현재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뭐 이제 서울경찰청장은 뭐 뇌물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기사로 제가 봤었는데 사실 뇌물죄라는 것은 그 공무원 신분이 돼야지만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는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알선수재죄로 봤을 때 이제 그 공소시효 7년으로 보면 지금 접대했다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시점들이 2015년에 지금 집중돼 있는데요. 지금 김소연 변호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은 뭐 2016년까지 이제 그러한 뭐 행위가 있었다 이러면서 이걸 포괄일죄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포괄일죄라는 것이 뭐 함부로 이렇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한 2022년 올해 한 10월 정도까지로 해서 이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으로 현재는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지금 시한을 두고 빨리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지금 김소연 변호사와 그 김성진 씨는 사기 혐의로 지금 이제 그 구속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실형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 진술에 대해서 그렇게 신빙성을 두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김소연 변호사, 김성진 대표의 법률 대리인인데 이분에 대한 의문의 그런 시선도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김 변호사의 과거 이력을 언급했죠. 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과거 김소연 변호사가 뭐 홍준표 의원과 뭐 대선 후보 당시 후보 교체 관련 통화 녹음, 녹취 등으로 크게 갈등을 빚었던 그런 전력도 있고 또 강용석 후보가 선거 나갔을 때는 그 캠프에 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대전에다가 당시에 달림은 영창으로 이런 현수막을 걸어서 뭐 큰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소위 얘기하면 좀 문제적 인물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좀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있어 보이는 한쪽에 치우쳐 있는 분이 변호인이다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은 어떻습니까? 법조계에서? 일단 법률 대리인으로서는 현재로서는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이해 충돌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변호사법상 수임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긴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내용들로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김소연 변호사라는 분이 과거 행적이나 현재 보이는 태도들이나 그런 걸 비춰볼 때 또 사안의 특성 같은 걸 비춰볼 때 정치적 의도가 없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변호사들 중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사건을 골라서 또는 심지어는 기획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사실 존재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뭐 김소연 변호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네. 중요한 거는 김소연 변호사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기초해서 어쨌든 현재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수사가 네. 엄정하게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고요. 뭐 그러니까 김소연 변호사의 의도가 어떻게 됐든 그래서 그 수사 결과가 엄정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밝혀진 사실에 의해서 법대로 처벌하거나 처리하면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김소연 변호사의 의도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이 사안에서는 중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법적으로는 뭐 사건 맞는데 문제는 없다. 네. 자, 이준석 대표 운명을 가를 윤리위 결정이 이제 이틀 남았죠.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각자 서로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있죠. 배현진 최고위원은 이준석 개인의 신상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회의하는 거 부적절하다. 최고위를 좀 보이콧하고 있죠. 반면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 뒤에 윤핵관, 그러게 까마귀 날았는데 배 떨어졌다. 모든 걸 지금 윤핵관이 조종하고 있다. 이제 이런 뉘앙스인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결론이 신속보다는 정확하게 나오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쏟아지는 말들이 서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배현진 최고 상황만 보면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황인데 윤리위 징계가 안 나왔는데 좀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배현진 최고위원이 혁신위가 사조직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그게 좀 멋쩍어서 지도부 회의를 민망하니까 거부한 게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추측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역시도 디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사실 정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권력을 놓고 이렇게 뭐 합법적으로 다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금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력 투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양해가 가능한 서로 같은 당 내에서 한 식구로 있다 보면은 어느 정도는 수위를 지켜야 되는데요. 지금 이 가만히 보시면은 당 대표입니다. 당 대표고 민주적으로 선출이 된 당의 대표고 본인이 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안은 수사 중이기도 하고요. 이준석 대표도 명예훼손 혐의로 또 고소까지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보통은 수사 결과를 보고 그 수사 결과가 나타낸 사실관계, 그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당연히 징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대표로서 책임도 질 수 있는 건데요. 지금은 수사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윤리위가 먼저 나서서 개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주기로 하는 징계를 지금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에는 차후에 징계가 먼저 있고 그 이후에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은 수사 결과가 윤리위의 결정을 뒤집는 경우에는 상당히 당이 후폭풍에 휩싸일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준석 대표를 놓고 뭐 지금 호불호가 있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징계 카드를 먼저 꺼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최고위원이 당대표와 각을 세우면서 보이콧을 하면서 뭐 벌써 뭐 사과부터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좀 당원들 입장에서도 지켜보면서 좀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지금 국민의힘 당내 갈등의 핵심은 윤리위원회 뒤에 윤핵관이 있고 또 윤리위 징계는 이른바 이준석의 정리의 과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점입니다. 자,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뭐 이거는 이제 추측밖에 할 수 없는 것이긴 한데 네. 지금 이제 신규 변호사님도 일부 말씀하셨지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처리 과정이 지나치게 좀 성급하다라는 생각은 좀 버리긴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이거 처음 이제 가세연이라는 곳에서 문제를 삼았는데 이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곳이 그렇게 이제 공신력 있는 곳도 아니고요, 언론도 아니고요. 사실 뭐 평이 이렇게 좋은 곳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사실 징계 절차를 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가 당시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징계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뒤늦게 다시 징계 절차가 시작이 된 건데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특히 형사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수사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이미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지난 이제 대선 무렵에 그 국민의힘 선거본부 내에서 무슨 법률자문단이나 아니면 메시지팀 이런 쪽에서 성 문제로 이제 고소고발 당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그들을 보직해임하는 정도에서 끝냈습니다. 해임 이제 회촉하거나 이제 그걸 받고 뭐 이후에 당 내에서 절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소고발이 있을 경우에는 결과를 지켜보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에는 그 양쪽의 주장만에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수사가 물론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도 사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밖으로 공개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도
당시에도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 처음에 그 문제를 삼지 않고 넘어가기로, 일단은 징계를 하지 않고 넘어가기로 했을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던 걸로 보이는 상황에서 윤리를 진행하는 것이 이제까지 뭐 국민의힘이나 뭐 기존 정치적 관행에 미쳐볼 때 이것이 맞는, 이게 그 전의 관행과 일치하는지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상당히 이례적이다. 예, 이례적인 느낌이 좀 들어서요. 네. 이렇게 급하게 진행하는 것이, 그래서 이거를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진행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지우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이번 위기를 과연 어떻게 돌파할지 모두의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 대표의 발언이 좀 주목이 됩니다. 어제는 칼 빼들고 달려오는 사람이랑 무슨 타협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했죠. 칼 빼들고 달려오는 사람, 윤핵관 그룹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윤 대통령은 당무에 관여를 안 하신다. 이건 어떻게 보면 윤핵관과 윤 대통령 측을 좀 분리하는, 구분하는 그런 언행인데, 이번 전쟁에 윤 대통령의 윤심은 들어가 있지 않다. 윤 대통령과 윤핵관은 마음이 같지 않다. 아니 그럴 거예요. 아니 그랬으면 좋겠어요.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 이건 어떤 의미가 좀 몰려서 SOS를 친다 이렇게도 보여지는데요. 뭐 사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른바 윤핵관하고 이제 나를 세우는 듯한 모습을 네. 보이고 있지만,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계속 친화적인 그런 모습을 그렇죠.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게 이제 어쨌든 윤 대통령이 이제 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네. 임기 초기의 대통령이고, 현재로서는 어쨌든 특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도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후 당에서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윤핵관 쪽에서,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집단이, 그룹이 주목받는 이유도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주목을 받는 것일 테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모습,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나는 같은 편이다라는 것을 특히 같은 당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것은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어쨌든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나도 같은 편이다. 그리고 나도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사람이다. 네. 그리고 이제까지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선거도 어쨌든 국민의힘이 승리하는데 내가 그걸 이끌고 승리한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상 이 이준석 대표의 마음과는 좀 다르게 대통령실은 이 대표는 대통령 만났다고 했는데 그 만남에 대해서 확인해 주지도 않았고요. 약간의 거리감을 두고 좀 선을 긋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신 변호사님, 지금 이 대표가 좀 몰려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사실은 그 여당의 대표고요. 또 네. 대통령과는 수시로 소통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실 그런 만남에 대해서는 원래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것이 네. 원칙입니다. 근데 지금 당내 상황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의 뭐 환영 행사나 환송 행사에도 당대표가 나갔냐 안 나갔냐 이거 가지고서 또 정치적인 이런 해석들이 지금 붙고 있는 형국입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시피 바람직한 여당과 청와대의 관계, 그래서 그런 당청 분리 원칙을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당의 이런 좀 국민들 보시기에 좀 부정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사실 당의 지지도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당의 지지도가 떨어지면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도도 같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는 또 부담이 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이번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뭐 당원들의 반발 내지는 소위 윤핵관들의 저런 윤리를 통한 여러 가지 저항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저는 다음 지도부를 누구가 되더라도 다음에 당권을 잡은 사람도 고소고발만으로도 피의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아무리 부인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윤리를 통해서 징계를 통해 가지고 리더십을 교체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다음에 당대표도 누가 되더라도 사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그런 반복되는 모습들이 지금 집권 여당과 또 청와대에는 계속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전 이렇게 봅니다. 네, 이 대표 이틀 후면은 이제 결정이 되는데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자, 외부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박원석 정의당 전 정책위의장은 이준석 징계 논의가 용두사미로 가고 있어 결국은 못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얘기했고요. 저희 OBS 뉴스 오늘 패널이죠. 장성철 소장은 키맨은 권성동이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키맨이고,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아웃이 되면 임시 전당대회를 치르게 돼 있는데, 당대표를 염두에 둔 권성동 원내대표의 정치적 스텝이 꼬인다, 이런 얘기인데, 내년 6월에 이제 전대를 해야 4월에 원내대표 끝내고 2달 후에 본인도 당권 도전하는데,
지금 임시전대 빨리 해버리면 자기가 못 나가는 상황 때문에 스텝이 꼬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 징계 또 미뤄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신 변호사님 좀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사실 지금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당원 당규에 따르면은 사실 지금 만약에 지도부가 무너지면요. 지금 뽑히는 당대표는 잔여 임기밖에 지금 수행을 못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실 당대표가 없게 되면은 비상대책위원회로 꾸려지면서 사실은 당대표의 역할까지도 권한대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대표의 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꿈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지금 이준석 대표 징계에 대해서 좀 반대할 거다. 라는 그런 추측이 좀 있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본인의 어떤 정치적 스텝도 좀 부담스러워질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지선과 대선이라는 두 가지의 대형 선거를 이긴 당대표를 이런 식으로 윤리를 통해서 만약에 제거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상 토사구팽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또 2030의 표심이 어떻게 달아날지 거기에 대한 예측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리 규정을 보면은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원회가 정지 또는 이렇게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러한 정치적 상황들과 환경들 속에서 윤리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동을 걸 수 있다. 그런 지금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뭐 상당히 타당한 추론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다면 윤리위가 뭐 근거가 있어야 징계를 하는데 일단 뭐 수사 결과도 나올 리가 만무하고 글쎄 어떤 결과가 나온들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전격적으로 목요일 날 상당히 좀 위중한 수준의 징계가 나온다면 당연히 이 대표는 법적 대응을 가겠죠? 이제까지 이준석 대표가 보였던 태도나 아니면 뭐 메시지나 이런 걸 볼 때 끝까지 싸울 것 같습니다. 뭐 정 안 되면 법원으로도 문제를 가지고 갈 것 같고요. 법원에 뭐 저기 효력정지 가처분 같은 걸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최대한 싸우는 모습이 보일 것 같은데요. 이게 어느 쪽으로 이루어지든 간에 사실 국민의힘에는 이미 상당히 그 보기 안 좋은 상황에 몰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저도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리위가 결정한 것을 최고위원회가 뒤집는다고 하더라도 후폭풍이 있을 것이고요. 이걸 만약에 윤리위에서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처럼 그냥 묻는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안 놓고 와서 묻는 것도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강하게 결정을 하는 것도 지금 이것 때문에 당내에서 뭐 이제 법적인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 사실 그 법이 그 내용에 휩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끝까지 싸울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리고 이 상황을 여기까지 누가 가져온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지금도 나온 것처럼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의힘 내에서는 결과적으로 이득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여야 당 내용에 지금 빠져 있는데요. 국민들은 참 정치적 피로감을 많이 느낀다 이 사실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